중국인들이 매너가 없는 이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만납니다. 각 문화마다 고유한 예절과 행동 양식이 있죠. 때로는 그 차이가 아름다움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해와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왜 중국인들은 매너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입니다. 세계 각지의 관광지, 호텔, 레스토랑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 하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세계 최고의 문명 중 하나이자 공자의 나라인 중국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 양식이 형성되었을까요? 오늘은 중국인들의 행동 양식이 형성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일부 문화대혁명과 예절의 단절. 1966년 중국의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지속된 이 혁명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중국인들의 일상 행동과 가치관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홍위병들이 거리를 휩쓸며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유교 문화와 전통 예절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2500년 동안 중국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공자의 가르침과 예의는 봉건적 잔재로 낙인 찍혔습니다. 문화대혁명 초기인 1966년 8월 베이징 제2중학교의 홍위병들은 공자 사당을 습격하여 2000년 된 공자 석상을 파괴했습니다. 이들은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습관이라는 사고를 타파한다는 명목하에 예절서와 고전 문학 작품들을 거리에서 불태웠습니다. 난징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장 친아이의 회고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67년 어느 날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와 칠판에 쓰여있던 예의를 갖추고 질서를 지키자는 문구를 지우고 혁명 무정부주의 만세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를 바로잡으려 하자 학생들은 저를 반혁명 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 운동장에서 자아비판을 강요받았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가정 내 예절의 붕괴였습니다. 중국 사회의 근간이었던 효 사상은 혁명의 주요 타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하이의 한 중학생 리우 보우는 1967년 자신의 아버지를 반동적 사상을 가진 오래된 권위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학교에서 모범혁명가로 칭송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중국 역사학자 로드릭 맥팔커의 기록에 따르면 1968년 한 해에만 20만 개 이상의 가족이 자녀들에 의해 반혁명 분자로 고발당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공경은 봉건적 미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식사 예절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는 식사 시간에 어른을 먼저 대접하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가리키지 않으며 조용히 식사하는 것이 기본 예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이러한 예절이 부르주아적 형식주의로 비판받았습니다.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는 웨이터들이 고객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대신 혁명적 구호를 외치며 음식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항저우의 유명한 차 예절은 시간 낭비적인 귀족 활동으로 지정되어 공개적으로 조롱받았습니다. 장시성 출신의 손 메이핑의 증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저에게 인사 예절을 가르치셨어요.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고 손님이 오면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요.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시작되고 할아버지는 낡은 사상의 전파자로 비판받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봉건주의자의 집이라고 적힌 포스터를 붙였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예절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예절 교육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950년대까지 중국 학교에서는 예의라는 과목이 있었으나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이 과목이 폐지되고 마오 사상 학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교사나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대신 그들의 반혁명적 경향을 감시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광둥성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인사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금지되었고 대신 마오의 어록을 외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상하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968년 7세 아동이 교장을 수정주의자라고 공개 비판한 후 영웅으로 추앙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소년이었던 첸 웨이민의 회고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대신 그들의 정치적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14살 때 제 삼촌이 마오 주석의 사진 앞에서 충분히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고 신고했어요. 삼촌은 6개월 동안 노동 캠프에 보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규범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사회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고 차례를 지키며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혁명 시기에는 이런 행동이 소심함과 혁명 정신의 부재로 해석되었습니다. 1969년 상하이의 한 백화점에서는 혁명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대담하게 요구하라는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고객들은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 장려되었습니다. 베이징의 공공버스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부르주아적 예의로 간주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자란 세대는 예절의 가치를 제대로 배울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대학 사회학 교수 리우 샤오보는 이를 도덕적 단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대혁명 시기에 10대, 20대였던 사람들은 예절과 도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세대의 예절 상실은 단순히 10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은 다음 세대로 전이되었고, 1980, 90년대에 태어난 중국인들 역시 간접적으로 이 단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배우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부 급속한 도시화와 치열한 경쟁.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하며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제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시작합니다. 단 40년 만에 농촌이 도시로 바뀌고 수억 명이 거대한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19%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64%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와 속도의 대이동이었습니다.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와 같은 도시들은 매년 수백만 명의 인구를 흡수했습니다. 사회학자 저우 샤오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농촌에서 온 사람들은 도시의 규칙과 예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향에서는 문제가 없던 행동들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기, 도시 환경에서는 부적절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역 아침 출근 시간. 수천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좁은 땅과 제한된 자원을 두고 벌이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종종 불이익으로 여겨졌습니다. 중국 도시계획 전문가 웨이밍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상하이의 경우 중심부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4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파리의 2배, 뉴욕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 결과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버스에 타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심지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선전에서 10년간 생활한 중국인장 위안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줄을 섰어요. 하지만 매번 사람들이 제 앞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저도 그렇게 하게 되었죠.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무질서함은 곧 문화가 되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를 사회적 증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규칙을 무시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행동을 따르게 됩니다. 예의는 사치였고 속도가 생존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세대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차분한 행동과 타인에 대한 고려는 종종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관광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 약 1000만 명이었던 중국인 해외 여행객 수는 2019년에 1억 5천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관광객 송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문화에서 그들의 행동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방콕의 사원, 교토의 정원 세계 곳곳에서 중국인 관광객과 현지인 사이의 마찰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무단 침입, 박물관 앞에서 소란, 역사 유적지 훼손. 세계 곳곳에서 이런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2013년 중국 소년이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사건은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화인류학자 제임스 파런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화 충돌의 핵심은 종종 보이지 않는 규칙에 있습니다. 한 문화에서 정상적인 행동이 다른 문화에서는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식사 중 소리를 내는 것이 음식을 즐기고 있다는 표현이지만 서구 문화에서는 불쾌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상하이 출신의 첸 샤오이가 처음 파리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저는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을 부르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파리에서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죠. 나중에야 그것이 무례한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례하려고 무례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세계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낯선 문화를 몰랐던 것일까요? 하버드 대학의 문화심리학자 마이클 모리스 교수는 문화적 무지와 의도적 무례함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 관광객들은 그들의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몰랐을 뿐입니다. 여행 작가 리처드 번을 인용하자면 여행은 편견을 깨는 치명적인 적이다.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은 처음에는 충돌을 일으키지만 결국 상호 이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부 중국 내 매너의 현주소와 새로운 문제점. 현대 중국의 대도시들. 초고층 빌딩과 첨단 기술의 이면에 여전히 공공 매너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2022년 상하이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지역사회에서 가장 흔히 목격하는 무례한 행동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침뱉기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큰 소리로 통화하기, 줄 서지 않기, 쓰레기 무단 투기 순이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지하철역에서 실시된 관찰 연구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의 약 65%가 다른 사람이 내리기도 전에 무작정 지하철에 밀고 들어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하철 운영 당국이 수년간 공공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상하이의 한 레스토랑 매니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레스토랑을 찾는 고객들 중 상당수가 바닥에 음식물을 흘리고 종업원에게 손가락을 튕겨 부르며 심지어 식사 중에도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합니다. 특히 부유한 손님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들은 돈을 지불했으니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경제적 부와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매너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신흥 부유층 사이에서는 특권 의식이 강화되어 더욱 무례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광저우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관리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단지에 사는 부유한 주민들 중 일부는 공동 규칙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주차 공간을 독점하고 심야의 파티를 열어 소음을 일으키며 관리인들에게 무례하게 대합니다. 한 번은 한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침을 뱉고 이를 지적하자 내가 관리비를 내니까 청소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폐행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웨이보에서 공공매너 위반이라는 해시태그는 20억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지하철에서 화장하는 사람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음식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공유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매너를 가르치지 않는 현상입니다. 소황제 현상으로 알려진 이 문제는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으로 외동 자녀들이 과도한 관심과 허용적인 환경에서 자라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징의 한 유치원 교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근 몇 년간 아이들의 행동이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안 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공유하는 법, 차례를 기다리는 법,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의 행동을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칭의 한 쇼핑몰에서는 2019년 한 어린이가 고급 전시 자동차 위에 올라가 뛰어놀았지만 부모는 이를 맡기는커녕 사진을 찍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100만 위안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부모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이런 무례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제재도 약합니다. 베이징 대학의 사회학자 왕주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사회에서는 타인의 행동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호 감시와 고발 문화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기를 꺼립니다. 이로 인해 무례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부족합니다. 2018년 항저우에서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다른 승객이 제지하자 오히려 그 남성이 네가 누구냐,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라며 소란을 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사회의 매너 부재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공공문명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상하이시는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 최대 200위안 약 3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단속과 집행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중국 내부에서도 매너와 예절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사회적 매너의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부 현대 중국인의 매너 현상.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중국인들은 매너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전통 예절의 단절, 급속한 도시화와 경쟁 사회에서의 생존, 그리고 세계화의 초기 단계에서 겪는 문화적 충돌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현대 중국에서 흔히 관찰되는 몇 가지 행동 패턴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여전히 승객들이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워 시간대의 90% 이상의 지하철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상하이의 한 외국인 교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수업 중에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식사를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처음에는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물었을 때 대부분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제 관광지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특정 행동이 지속적으로 보고됩니다. 2019년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방콕의 왕궁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 금지 구역에서 사진을 찍거나 신성한 장소에 적절하지 않은 복장으로 입장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별도의 중국어 안내문이 설치되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 가이드는 이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그룹은 종종 전시물을 만지거나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을 찍거나 다른 관람객의 경험을 방해할 정도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규칙을 설명해도 많은 이들이 그것을 불필요한 제약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는 중국인 손님들이 종업원을 부르기 위해 손을 들거나 신호하는 대신 웨이터 라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이런 행동이 무례하게 여겨지지만 중국에서는 이것이 표준적인 행동입니다. 온라인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2020년 한 연구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외국 여행 중 경험한 문화적 오해 사례를 수집했는데 많은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측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상하이의 한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중국 기업가들이 국제 비즈니스 미팅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종종 회의 중에 전화를 받거나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개인적 공간 개념을 무시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중국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제 환경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매너의 차이는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규범과 역사적 발전 과정의 결과입니다.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무례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문명 관광 캠페인을 통해 해외여행 시 적절한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인 중국은 여전히 급격한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중국인들의 행동 양식은 복잡한 역사적, 사회적 요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한 실크로드 역사 전문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중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농업사회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행동 규범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중국인들의 매너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판단을 넘어 그 배경에 있는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문화대혁명의 상처, 급격한 도시화의 혼란, 그리고 세계화의 도전이 모든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행동 양식을 형성했습니다.